5월 2일 금요일이고요. 멤버십 방송입니다. 최근에 주목하는 뉴스 시간인데 오늘은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 수준에 관해서 시계추 이야기로 설명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사실은 김학균 센터장님이랑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2,500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오늘도 뭐 그렇게 높게 올라간 게 아니니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2,500 초반대를 뭘로 생각하시는지 센터장님은. 이제 센터장이 아니고 예. 야인 대표님은 야인 예. 대표도 아니죠. 이제 예, 뭐 예. 우리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중에 예. 하워드 막스란 분이 있어요. 하워드 막스. 예, 예, 제가 예. 좋아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숫자에 대한 생각이란 책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참 여러 번 가까이 두고 읽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계추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이제 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과거에 한번 접하고 그때부터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씀해서 한번 움직임이 시작되면 시계추의 끝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극단으로. 얼마 전에 우리가 극단이 언제였냐면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이루고 관세 그러면서 뭐 우리가 놀랬잖아요. 미국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코스피가 PBR인데 트레일링 PBR이라고 해서 지난 자본 총계를 다 합산한 거 이래 거 빼고 그렇지. 그거 기준으로 0.82배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왔지만 한 0.9배는 최소한 갈 것 같은데 0.9배가 한 2,670대니까 충분히 지금 여력이 있고 또 분기마다 자본 총계는 올라오기 때문에 3분기가 지나면 이게 한 2,7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0.9배라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총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본을 잘 활용 못해서인 거지 자본은 계속 늘어나죠 우리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굉장히 경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되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인데 주식 투자가 이제 쭉 움직이는 이유는 위험한 것도 있겠죠. 막 손실 위험도 있고 뭐 큰 위험이 있는데 대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리스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반하냐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니엘에서 떨어져 죽으면거나 2층에서 떨어지는 거랑 만약에 4층에서 떨어졌을 때 어느 게 가장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4층에서 떨어졌을 때가. 예, 정확히 말씀드려요. 예.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을 때 수가 그게 없죠. 불확실이고 그렇죠. 시그니엘에서 떨어져 죽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냥 예. 죽는 거니까. 근데 주식시장 불확실할 때 계속 할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2,50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2,600에서 2,700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시각이었는데 무난하다. 예, 그랬는데 하나 좀 공교롭게 추가 변수가 어제 생겼죠. 결국 우리 한국 증시가 잘 보시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경고했던 거는 정치 일정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되냐도 중요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든 그렇지. 5년은 갈 거다. 5년 동안 그 사람의 정책이 반영되면서 뭔가 구조개혁도 되고 경제도 뭐 해보고 할 거다 봤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장은 이제 또 이게 정쟁이 생기는 건지 계속 그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재판을 진행해야 되느냐 중지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그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그때의 야당 그때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어느 성향을 떠나서 제 성향은 잘 아시니까 다 떠나서 어떤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되면 그것이 정책을 갖다 일관적으로 갈 수 있냐. 그러면 불확실성이 완화될 텐데 그거에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이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을 상당히 여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소위 거버너 재편, 지배구조 개편, 뭐 주주가치 환원 뭐 이런 쪽에 사실 기대감이 높았던 것도 있는데 혹시 이 모멘텀이 약화될까 봐 그건 약간 불확실성의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안 좋다가 아니라 뭔가 방향은 분명히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어떤 불확실성 요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 5월에 상당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렇겠죠. 그죠. 선거 전까지. 예, 선거 전까지.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올해 사실 1월서부터 장을 굉장히 낙관하게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 약간 톤이 달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뭐 나쁘다가 아니라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정리가 될 것인지 굉장히 이번 한 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계추의 움직임은 가고 있는데 혹시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생긴다면 움직임이 약간 주춤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게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랄지 거버넌스에 관해서 확실하게 그래도 추진할 만한 후보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의 5년이 보장이 된다면 시장에서 느끼는 그 어떤 희망 기대가 오히려 부풀어 오르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뭐 제가 자꾸 이런 누가 되든 간에 그 사람이 된 사람이 정책의 일관성이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다. 누가 되든. 근데 지금 상황은 이거마저도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상대방도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인 것 같고. 더 당황스러운 거는 행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뭐 대행의 대행으로 가고 있고. 뭐 저희에서 이런 얘기하러 온 건 아니지만 기자님이야 뭐나 속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자본시장의 종사자로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처럼 싫어하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시장을 낙관하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휴 동안에 상당히 고민을 더 해봐야겠다. 이런 그럼 만약에 이 지금 아까 저는 그 숫자 보고 상당히 오히려 희망을 얻었는데 저는 정치적으로는 좀 낙관하는 편이거든요. 제 속마음은. 근데 이제 3분기 때 0.9배가 PBR 0.9배가 2,740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00포인트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게 0.9배밖에 안 돼. 그러면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자본이 계속 쌓이는 건데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뭐 증가율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워낙 말씀하신 대로 디스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래서 0.9배가 가령 뭐 아주 낙관적으로는 1.8배나 2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1.5배만 간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상당히 연구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장기 저성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최근에 분기 성장률로 마이너스 0.1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났냐? 아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죠. 2012년에 아베가 등장을 해서 세 가지 화살이라는 걸 얘기했었죠. 맞다. 그렇죠. 기억난다. 돈을 푸는 정책을 해서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이후에 10년, 지금은 10년이 더 넘었죠. 이 2012년에 아베가 집권한 이후에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못 올 걸로 니케이 기준으로 보면은 버블의 정점이 한 4만대였거든요. 그렇죠. 4만. 우리 올해 4만 넘어갔었잖아요. 일본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8천에서 아베 집권했을 때가 8,400인가 그랬어요. 4만을 넘어갔어요. 12년간. 근데 아베, 스가, 이시다. 이 소위 일본의 이 정권에서 뭘 했던 거냐면 뭐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 이토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이토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는데 요지는 뭐냐면 PBR이 중요하고 ROE를 올려야 된다. 이 정책을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베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독립 이사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당시에 독립 선임되는 이사가 15%밖에 안 되는데 지금 90%가 넘어요. 일본은. 일본은 한 최근 10몇 년간 엄청나게 주주환원이 됐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일본의 ROE가 MSCI 기준 그냥 다른 거 말고 MSCI 기준으로 보면 한국보다 엄청 높지도 않은데 PBR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느 정도나 일본 ROE는 1.3배 정도 나와요. 그렇게 ROE가 우리보다 높지도 않은데도. 그렇구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독 이게 PBR이 한 1.3배 정도 나온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 올라와봤자 지금 뭐 한 0.9배. 0.9배.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로 나중에 한번 제가 칼럼 쓴 거 있는데 보시면 거기 넣어놨는데 여하튼 결국 누가 되든지 간에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정책이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일본의 주주 환원을 이끌어간 사실 정책 집단은 예. 보수당이었어요. 자민당이었다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무슨 식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국이 되게 그렇죠. 독특한 거예요. 이거는 주주자본주의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사실 이것을 약간 나름 우리나라에서 현재 야당에서 오히려 이것을 원래 근데 주주자본주의는 공화당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약간 우리나라가 좀 묘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가 좀 이상한 보수야. 근데 뭐 그런 말은 좀 근데 여하튼 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직접 말씀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하면 더 좋고 네. 누가 되든가 이어서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그렇죠. 이거 지금 상황이 사실 이것을 반대했던 곳들에서 계속 더 이게 이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 지형들을 보면은 왜 이걸 이렇게 반대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예. 대기업 집단이나 거저 가족 자본주의겠죠. 그쪽에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 이렇게 상법 개정은 사실 엄청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민주당에서 코리아 부스트업이나 나왔는데 이거는 엄청 공격적인 정책이었어요. 예. 코리아 부스트업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 아까 말씀드린 선임 예. 의무화. 그러면 이사 진중에 독립이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오너 맘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주 충실 의무에 주주 충실 의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법 개정안은 단지 주주 충실 의무만 넣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소액지주 의결권 확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5대 과제라는 걸 작년에 내놨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과격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에 가기에는 좀 무리수 아니냐. 민주당도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제가 놀라운 거는 가장 1단계적인 조치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이게 상단을 여는 가장 큰 모멘텀인데 혹시나 이번 이런 거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감이 커지는 건가 혹시? 이런 걱정도 오늘 한 거예요. 저도 약간 좀 그런 그 안에 물밑에서 어떤 그런 게 충분히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직 대법관 분들이 또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 다 가 계시고 가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성이랄지 현대랄지 이런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PBR 높아지고 그거는 이제 설명이 됐고 ROE 같은 경우는 높이려면 이게 이제 자사주 소각이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은 에쿼티가 이제 줄어드니까 리턴은 높아지면은 이제 분자분모 해가지고 당연히 ROE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ROE가 ROE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0억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150억을 벌면 ROE는 15%고. 그렇지. 5% 벌면은 50억 벌면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 방법이 있고 분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아래 자산 줄여주면 돼요. 매입해가지고 소각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못 올라갈까? 우리나라의 자본을 갖고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내는 기업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저는 좀 알죠. 중소기업들은 50% 왔다 갔다 할 거고 대기업들은 한 20, 맞습니다. 한 4, 5%될 겁니다. 지수 증시 구성하는 종목 보면 20%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못 내는 기업이 되면 이런 기업들은 사실 증시 상승을 위해서는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퇴출이 안 되는 건 왜냐?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시장 논리가 왜냐면 사적이고 시장 외적인 이유로 상장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너는 상장하지만 나가야 돼. 그렇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상패가 안 될까? 기존 지주의 이익이 이렇게 안 되다 보면 훼손되는 거예요. 그냥 잘못해서 그런 기업 주식을 사면 되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데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어요. 지주사들. 그렇죠. 이중 상장돼 있고 계열사 상장. 구글 사고 싶으면 알파벳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알파벳이 홀딩스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저번에 제가 와서 굉장히 종목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시장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목들이 굉장히 단단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상단을 여는 이슈에 간다면 결국 시장 전체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상단을 열려면 제도적인 이슈가 뒷받침돼야 그거의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지난 소위 일본의 지난 개혁들 이거를 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 개혁 이전까지는 아베 개혁 이전까지는 일본 주식도 동일하게 그냥 만성 저평가 뭐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2019년에 워렌 버핏이 갑자기 일본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와요. 5대 상사에. 우리나라 지주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을 잘 보세요.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단단한 기업들이 좀 보여요.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가 그쵸.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는 한국금융지주가 나온 거고 KB금융이 나온 거고 뭐 KT 같은 회사도 나온 거고 다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거기다가 근데 잘 보시면 지주사들도 그런 흠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배운 거죠. 2019년 이후에 버핏이 5대 상사 투자하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론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장을 상단을 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주주가치 중시 시대. 그렇군요. 이 대가 열렸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 자꾸 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이코노미스트 읽으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뭐 우리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는 이 지적이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 2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 1기 때도 우리 안에서도 비슷한 시각이었는데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해놨 이렇게 글을 써놨냐면 DP 그러니까 민주당이 돼도 아마도 안보와 결합한 패키지 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의 가장 좋은 밥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나름 이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정부가 얼마나 딜을 많이 좋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딜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 둘 다 국가 안보적인 이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내놓더라도 그리고 뭐 국방비 같은 경우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딜이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딜이 되면.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잘 아는 법에 한계가 있을 것 같지만 미국이 굉장히 지금 약세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어젠가 일본에서 드디어 말을 꺼냈죠. 우리도 미국채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을 딱 던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일본마저도 국방비 당연히 우리가 하겠지만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미국과 지금 차이가 뭐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기자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에서 미국채를 다들 기관들이 보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채 순발액은 계속 높게 갖고 있는데 왜 미국채의 턴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높이면서 금리는 계속 치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저 미국채를 만약에 안 사주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놀라웠던 거는 말씀을 꺼내셔서 일본에서도 대놓고 이 말을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래 우리도 아직 팔진 않았지만 팔 수 있다 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안 잡힌다 이미 2011년부터 계속 2018년에 그 트럼프 때 한번 당하고 난 뒤는 계속 미국채를 줄여왔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많이 줄였단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는 국방왕이 우리한테 딜을 하겠죠. 우리도 무기가 있거든요. 이 무기를 적정히만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소위 자동차 관세라던가 반도체라던가 그리고 국방비도 좀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실익을 챙기면 됩니다. 아니 조선은 완전히 절대적인 레버리지더만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답답한 거는 잘할 거로 봐요. 저는 다 잘할 건데 문제는
우리가 있는 카드가 결코 우리도 약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네. 특히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소위 가능성. 지금 미국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연중 대응도 쉽지 않아요. 사실 마음에 놓치고 계신데 미국은 증시가 흔들리면 소비 심리가 냉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2년 고점보다 높아요, 지금. 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미없을 수 있는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했기 때문에 연중 대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연준 풋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금리를 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죠? 중국에서는 이고환신하고 있고요. 22는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 해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안 낮추는데 다른 나라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여력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급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베센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간단치 않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애틀란타 연은 GDP 나오고 봤는데 2분기 성장률이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였죠. 지금 1.1, 2.4에서 내려가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연은 추정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 2분기. 그렇죠. 2분기. 계속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모든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예상보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미국이 액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극단의 끝에 미국은 와 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딜을 하고 안정 찾고 트럼프의 타임테이블로는 못 간다라는 그렇죠. 말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협상력이 약해졌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 저희가 협상력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어려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은 연준도 대응하기 쉽지 않고 그렇지. 재정을 보면은 지금 당장 미국이 트럼프의 관세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트럼프의 가장 큰 슬로건은 감세입니다. 그렇죠. 3분기에 감세를 하겠다는데 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잖아요. 그 부채를 없어. 발행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일본 재무장관 발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의미 있네. 우리는 의미 있네. 아직 안 팔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되게 특이했던 게 우리가 일본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굴종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갔다 와서 바로 뭘 안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중국이 또 이 미국의 약점을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네. 국방비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 요구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역에서 돈을 벌면 니네 국채 살게 이걸로 가겠죠.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왜 이렇게 좀 더 진통이 컸냐? 우리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장기 국채 100년짜리 채권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너무 무리한 했는데 그 정도 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이미 더 몰아붙이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여튼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 그게 사실 시장의 가장 미국의 약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국내적 불안 요소, 불확실한 요소, 그리고 그게 거치면서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사실은 뒤를 보인 거죠. 권투를 하다가 뒤로 슬금슬금 지금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하고 어떻게 타협을 한다면 중국이랑 잘 타협을 한다면 오히려 하반기 연말에 대반전의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좋아져 버리면 두 가지. 아까 아베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돈을 풀면 돼요. 그럼 돈을 어떤 식으로 푸냐는 다음 문제고 이번 증시를 보시면 굉장히 아까 제가 이제 주주 가치로 되다 보니까 증권주 은행주 이런 소위 대형 좋은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지지난주에는 건설주까지 이야기하시죠. 건설 좋죠.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있죠. 그렇지. 우리가 재정을 푼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왜 하냐가 중요하죠. 추경을 왜 할까요,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마트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거든요. 그 회사가 좋다는 걸 떠나서 아주 단단합니다. 우리가 다 버렸던 현대백화점, 이마트, 그렇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내수 관련주들이 의외로 단단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요? 결국 시장에서는 과거에 지난 것에 대한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지금 어떤 정책 내지 어떤 구조 변화가 우리의 기대 요인으로 반영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주 가치에 관한 건데 이것은 약간 이제 고민이 생겼지만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고 당장 둘 다 아무도 그 노화 안 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재정이에요. 한국은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여력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 재정에 대한 이 황창에 대한 반영되는 소위 섹터들, 뭐 대표적인 게 인프라들이 될 거고 네. 예수주들, 네. 뭐 시장에서 저 뒤에 쳐져 있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심은영님이 조선 방산 뭐 이런 네. 말씀 하셨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맞는 말 하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특히 이제 해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해전은 굉장히 좋은 뭐 공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투기가 굉장히 좋은 전투기가 한두 대가 있으면은 압도할 수 있다는데 해전은 그것보다는 숫자라 그러더라고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군함의 숫자가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건조하는 지금 속도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한국 도움이 없으면 미국은 해전에서 너무 밀리겠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는 보니까. 이제 요즘 네.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료를 내고 있고 저도 많이 기자님 말에 동의하는데 예. 모든 소위 중국의 우방들이 미국의 군함 건조에 참여해야 되죠. 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그렇고 다 네. 참여해서 저희 미국의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결되는 건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르네상스를 리쇼어링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에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좀 자동차도 너희들 다 관세 때릴 거니까 다 공장 갖고 와. 만들 수가 없어요. 부품은 캐나다 거 멕시코 다 써야 되니까 그냥 관세 유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죠. 근데 이제 고민이 이건 뭐냐면 그래서 너무나 지금 방산 조선은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는데 좋죠. 지금도 제일 좋은 곳이지만 싸게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이지만 주주라면 뭐 당연히 좋게 보인 그 정도로 답변드리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